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제재민족에 차윤합니다. 이전에는 기업의 핵심 자원이 기술이나 특허,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나 알고리즘, AI라고 할 정도로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 구축을 위해서 $10,000,000의 우승 상금을 걸기도 했고요. 현대자동차도 이 데이터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한 의류 브랜드에서는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상품 개발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자,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작업은 비즈니스 혁신의 기업 필수 경영 전략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게 된 우리.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경제재민족에서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송병선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이터 혁명은 저장된 데이터를 사물이 학습해서 추론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 AI에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결과물도 양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워낙 AI다, 빅데이터다, 챗GPT다, 워낙 많은 IT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참 다 따라가기도 이제 버거울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 데이터가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예.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데이터가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 기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2010년대를 전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흔히 21세기의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석유처럼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사용할수록 더 가치가 커지는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보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산업혁명 네. 그리고 데이터 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뇌의 활동을 네. 대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보화 혁명이 이제 디지털 공간의 대량의 기억들을 축적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 데이터 혁명은 저장된 데이터를 사물이 학습해서 추론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데이터가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여기서 대량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이 되고 네네.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GPU 같은 장치가 또 개발이 되고 또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융합이 돼서 예. 새로운 산업의 원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챗GPT까지 예. 이제 발전이 이제 이어오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법률들이 따로 좀 마련된 게 있을까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네.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이고요. 이 안에는 데이터의 안심구역, 데이터 자산보호, 가치평가 및 품질 인증, 데이터 거래사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 법안들이,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분야별로 제조업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촉진법, 그리고 농업에는 또 스마트 농업 및
육성 및 지원법, 또 공공데이터 관련해서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 또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그리고 정보 보호안에 관한 법도 있고 저작권법, 특허법, 그리고 의료법, 그리고 약사법, 거의 모든 법에는 데이터와 관련 조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몇 이제 법률은 좀 들어본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이 네. 각기 목적에 따라서 예. 달리 제정이 됐고 또 여러 부처들이 관할을 하다 보니까 네. 법 조항 간에 서로 충돌이 되거나 이 조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AI 시대를 연다고 하는 그런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네. 법 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듣기로는요, 국내 데이터 시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도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좀 네, 설명. 그렇습니다.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예. 데이터 기업들의 자금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만은 예.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 데이터 산업 기본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예. 데이터를 담보로 해서 산업은행에서 특별한 대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가치 평가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 신용 보증임에 보증을 해준다거나 데이터 자산을 유동화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연금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운용 배수가 12배이기 때문에 1조 2천이 기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 초반기에는 이렇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과거 공직에도 몸을 담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자정부 1등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자정부 1등이 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기획재정기획단체에 있으면서 예. 이제 정보화 예산을 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 공약 때문에 네. 그때 정부화가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전자정부라는 개념을 예산에 집어넣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저도 세계 1등이 될 줄은 몰랐죠. 전자정부 세계 1등이 된 배경에는 예. 우리가 초고속망이 세계 1등이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탕을 두고 또 여러 가지 IT 인력 10만 명 양성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통신,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1등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무관 젊은 초임 사무관한테 2천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예. 등기소 가고 저기 구청에 가고 동사무소 가고 뭐 세무서 가고 서류를 떼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한나절을 이렇게 소요하니까 우리 선배들이 네. 왜 일 안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오. 저 같은 사람이 5천만 명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사회적인 낭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하는데 그때는 6개월, 1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전자정부가 완성되고 나서 네. 한 며칠 만에 확정이 되거든요. 아. 얼마나 우리나라가 달라졌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정부 1등으로 2010년부터 6년간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유엔으로부터 네. 그리고 지금도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그 전자정부 1등이 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의 이제 노력들을 좀 되새겨 보면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을까요? 좀 교훈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과거에 정보화 시대 당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프라 측면에서 GPU가 네. 우리나라 한 4만 장에서 6만 5천 장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젠슨항이 26만 장을 판매하겠다고 2023년까지, 네네. 30년까지. 예. 그래서 단박에 우리가 세계 3위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AI 기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그런 기술들이 아직은 한 세계 4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AI 인재도 12인가 18위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직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I 3대 강국 네. 그리고 세계 1등 AI 정부를 국정지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대의 흐름을 잘 꿰뚫어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시급한 과제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메인별로 뚜렷한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정립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별로 그것은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분야 예. 그리고 그것을 구축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효용이 매우 큰 분야를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분야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정립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것이 그 분야에서 잘 달성이 되면은 그걸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국민적인 여론도 확보할 수가 있고 네. 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관계자 설득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또 없는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AI 시대는. 데이터를 만들면 비용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표준화나 품질 예고를 하는데도 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정부 24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이제 성명선 회장님이신 거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단 이 AI 기술이 확대되려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걸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저작권 문제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의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로 가죠? 의대로 가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제약 분야나 의료 분야가 우리나라 세계 최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쪽은 안 되는 거죠? 의료 분야는 데이터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핀란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핀란드는 희망자에 한해서 바이오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아서 그걸 수집해서 전체 인구가 한 500만 명인데 지금 50만 명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야. 유럽의 변방인 10% 확보를 한 거네요. 예, 유럽의 변방인 핀란드가 바이오 산업의 중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거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 데이터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국민 중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기를 동의하는 국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500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핀란드의 10배잖아요. 우리나라가 금방 전 세계의 바이오의 중심국가가 되겠죠. 전 세계의 글로벌 제약사들, 의약 회사들이 몰려오겠죠, 우리나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 산업이라는 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이 저작권 보호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작권 보호는 선진국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돼야 되는 권리긴 하지요. 예. 그렇지만 AI 시대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오픈 AI 개발한 챗GPT 3.5에는 크롤링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수집하거든요. 그게 4,100억 개 정도로 수집을 했답니다. 그리고 논문 보고서 이런데 웹 텍스트에서 한 190억 개. 그야말로 그냥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럼 힘들죠. 힘들죠. 예.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공공저작물이라든가 보도를 위한 저작물 이런 것들은 페어 유스라고 그래가지고 공정 이용이라서 예외를 두고 있거든요. 예.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일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인데요. 이게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AI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TDM이라고 텍스트 앤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AI에 적합한 그 공정 이용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2021년에 국회에 우리 법안이 상정이 돼 있는데 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그래서 필요한 법률이 좀 많이 있네요.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유럽은 어느 정도 했거든요. 네. 이때 우리나라도 빨리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또 저작권과 관련이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이 사후 70년이잖아요. 보호되는 기간이. 예, 예.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이 신문 방송에서 한 10년 지나면 다 폐기하거든요. 자료를.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만 AI에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결과물도 양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막 양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질의, 그러니까 질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좀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공공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공공 데이터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은 가장 잘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반 기업인들은 데이터는 많은데 네.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네. 이렇게 정제되고 그리고 품질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규제 완화 첫 번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네. 제 앞에 여성 기업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공공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제를 하는데 몇 주간이 소요가 됐다고 그래요. 왜 찾아 써먹을 만한 정보가 없어서인가요? 데이터를 찾았는데 네. 그걸 저질러면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통합을 하고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제하는 작업이 몇 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제하는 작업. 예.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만 몇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이 그런 고생을 했다면은 40만 명이 이 똑같은 고생한다면 곱하기 40만 개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인 비효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정보가 있어도 이제 잘 써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품질 제거와 표준화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요. 네. 또 표준화에 대한 원칙도 정하고 또 품질 인증 기관이 우리나라에 3개밖에 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회장님께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산업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협회는 2022년 4월에 데이터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됐습니다. 3년 반 정도 됐죠. 데이터산업기본법이 2021년 10월에 제정됐는데 네. 6개월 후에 저희 협회가 정식으로 협회로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 그리고 통계 개발 및 작성, 수집, 조사 연구, 그리고 데이터 관련 교육 훈련, 신기술 보급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고 현재는 정부 위탁 사업으로 데이터 사업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8천 내지 1만 개로 볼 때 한 20% 정도 한 거거든요. 데이터 산업진흥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네네.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거기에 사업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사업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한 내년까지 한 50% 이상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데이터 거래사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100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양성하게 되면은 3,500명 추가해서
뭐 2,500명 추가해서 3,500명이 됩니다. 네. 데이터 거래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예, 예. 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사는 저는 AI 시대의 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데이터를 뭐 주식이라든지 금이나 뭐 이런 것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어. 자문, 지도, 알선, 중개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거래사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지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소속한 회사에서 데이터를 판매하고 네. 매입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또 AX라고 해서 자기 회사가 AI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그럼 미래 직업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 거래사가 만들어진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보통 자격증이 활성화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데이터 거래사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여러 가지 노력을 네.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네. 소프트웨어 거래 실적 확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거래 실적 확인 제도, 또 데이터 보유 거래사 보유 확인 제도 이런 것들을 신설한다면은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거래를 더 많이 채용하거나 우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 가지고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거나 네. 또는 AI 경제로 전환하는데 좀 촉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내년에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미래는 또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데이터 산업 기본법이 2021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됐어요. 시행해놓고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있고 또 그 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툴도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 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안심구역 제도나 가치평가 제도, 또 표준화나 품질 인증 이런 거에 대한 제도가 좀 손볼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이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입법화돼야 되겠고요. 네. 또 에너지 로드맵도 마련해서 데이터 센터도 확충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내년도에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에 더해서 데이터 표준화 또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활성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하게 되는 상당 기능이 90% 이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무가 막중하시겠네요. 네. 네. 디지털 시대 데이터는 정말 새로운 경제 주체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곧 성공적인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